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서울 외곽에 사는 정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꿈이 뭐였나요? 저는 작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도서관 사서도 좋고, 서점 주인도 좋고, 편집자도 좋았죠. 그냥 책 냄새 맡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씩 나눠주셨는데 제가 받은 건 소공녀였거든요. 그날 밤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다른 세상에 빠져들었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소녀가 결국 행복을 찾는 그 이야기가 어린 저한테는 위로였죠.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어요.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빠가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 집은 정말 힘들어졌어요. 엄마 혼자 벌어서는 네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거든요. 오빠는 그래도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학원도 다녔지만 저는 학원은 꿈도 못 꿨어요. 대신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죠. 거긴 공짜니까요. 냉난방도 되고 책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실 정도였습니다. 은혜야, 오늘도 왔구나. 오늘은 무슨 책 볼 거야? 선생님, 이번엔 추리소설 읽어보려고요. 좋아. 그럼 여기 이 책 추천해 줄게. 재미있을 거야.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는 동안 저는 책을 읽었고, 친구들이 PC방 가는 동안 저는 또 책을 읽었어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고3 때 진로 상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죠. 은혜야, 너는 대학 어디 지원할 거야? 선생님, 저는 대학 안 갈 것 같아요. 뭐, 너 성적 괜찮은데 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오빠가 대학 가야 하니까 제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엄마 아빠가 입 밖에 내진 않으셨지만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였죠.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마트, 음식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빠듯했지만 그래도 집에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면서도 책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한 게 헌책방 가는 거였죠. 23,000원이면 책 한 권 살 수 있었거든요. 누가 밑줄 그어놓은 책이든 귀퉁이가 접힌 책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책장 넘기는 소리, 종이 냄새가 좋았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혜야, 책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실컷 사봐라. 지금은 그 돈에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엄마, 나는 밥 굶어도 책은 사야 돼. 이게 내 유일한 낙이야. 에휴, 이 고집불통아. 그래도 넌 참 착하다. 공부 잘하는데 대학도 못 보내서 미안해. 엄마, 괜찮아. 오빠가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나도 나름 행복해.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아쉬움이 컸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학에서 문학 공부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책 읽는 모임도 가지는데 저는 그저 일하고 자고 책 읽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특히 서점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신간 서적 코너를 지나갈 때면 아, 이런 책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신간은 너무 비쌌어요.
10,000원이 넘는 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헌책방만 갔어요. 집 근처에 작은 헌책방이 있었는데 그곳 주인 할아버지가 참 좋으셨어요. 은혜야, 오늘도 왔구나. 오늘은 뭐 찾아? 할아버지, 혹시 추리소설 새로 들어온 거 있어요? 있지. 여기 이거 어제 들어왔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더라. 와, 이거 읽고 싶었던 건데. 얼마예요? 너한텐 2,000원만 받을게. 단골 할인이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헌책방에 들렀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25이 되던 해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소개팅 좀 해봐라. 엄마, 나 괜찮아. 지금 일하는 거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괜찮은 애 있다는데 한번 만나봐라. 엄마, 엄마 말 좀 들어라. 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지.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사실 외로웠거든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연애하고 행복한 사진들을 SNS에 올리는데 저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지적인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제 쪽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어요. 정은혜 씨 맞으시죠?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편해졌어요. 은혜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주로 소설 읽고요. 와, 저도 책 좋아해요. 혹시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저는 김영하 작가님이랑 정유정 작가님 작품 좋아해요. 준호 씨는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랑 폴 오스터 좋아해요. 외국 소설도 많이 읽는 편이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도 준호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대학이 뭐 대수예요? 저는 은혜 씨가 책을 좋아한다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요즘 사람들 책 안 읽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솔직히 대학 나와도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 많아요. 은혜 씨는 학력은 없어도 교양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저를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는데요. 사실 제 꿈은 작가예요. 지금도 틈틈이 소설 쓰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떤 소설 쓰세요?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 안에 판타지 요소를 넣는 거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다루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우와, 정말 읽어보고 싶어요. 은혜 씨가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줄래요? 완성되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데이트 코스도 특별했어요. 다른 커플들처럼 영화관이나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서점과 도서관을 갔죠. 은혜야, 오늘 광화문에 큰 서점 생겼다는데 거기 가볼까? 좋아요. 신간 구경하는 거 너무 좋은데. 서점에 가면 몇 시간이고 돌아다녔어요. 준호 씨는 문학 코너에서, 저는 추리소설 코너에서 책을 보다가 서로 추천해 주기도 했죠.
은혜야, 이 책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너무 비싼 거 사주시면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은혜 씨가 책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선물하고 싶어요. 그렇게 준호 씨는 가끔 책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꽃다발이나 액세서리보다 책 한 권이 훨씬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6개월쯤 만났을 때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은혜야,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응? 갑자기 왜? 회사 다니면서 글 쓰는 게 한계야.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쓰는데 이래서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와. 나 진짜 작가로만 살고 싶어. 근데 당장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독립서점을 해보면 어떨까? 독립서점? 응. 작은 서점을 차려서 낮에는 서점 운영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은혜도 책 좋아하잖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잖아요. 서점 주인이 되는 것, 책에 둘러싸여 사는 것.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충분해. 나는 글 쓰고 책 큐레이션하고 너는 손님 응대하고 운영 관리하고 딱 맞잖아. 근데 자금이. 그건 내가 알아볼게. 일단 우리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야. 준호 씨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너무 하고 싶었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양가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모아서 조촐하게 치렀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3박 4일만 다녀왔고요. 신혼집은 전세로 얻은 작은 빌라였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하나는 침실로 쓰고 하나는 준호 씨 작업실로 꾸몄죠. 은혜야, 여기 책장 이렇게 놓으면 어때? 좋아요. 그리고 책상은 창가 쪽에 놓으면 채광도 좋고. 역시 우리 은혜가 센스가 있어.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글을 썼고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둘이 벌면 생활비는 충분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준호 씨가 가끔 저녁을 해놓기도 했어요. 오늘 파스타 만들어 봤어. 맛있을지 모르겠네. 우와, 이거 레스토랑급인데? 과찬이야.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했어. 함께 밥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어요. 준호 씨가 쓰고 있는 소설 이야기도 들려주고 제가 읽은 책 이야기도 하고요. 은혜야, 오늘 소설에서 주인공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장면 썼어. 오, 그럼 이제 클라이맥스네? 응. 근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야. 은혜가 독자라면 어떤 전개를 원해? 나 같으면 반전이 있으면 좋겠어. 주인공이 생각했던 것과 진실이 다른 거. 오, 좋은데? 그 방향으로 한번 써볼게. 그렇게 준호 씨는 제 의견을 종종 물어봤고, 저는 첫 번째 독자로서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은혜야, 나 이제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뭘? 서점. 독립서점 말이야. 더 미루면 영영 못할 것 같아. 근데 자금이. 그래서 은혜 엄마님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엄마한테? 응. 엄마님이 평생 모은 돈 있으시잖아. 그걸 빌려서 서점 시작하고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망설였어요. 엄마한테 손을 벌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준호 씨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친정에 갔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준호 오빠가 서점을 하고 싶대요. 서점? 갑자기 원래 꿈이었어요.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은혜야, 얼마나 필요한데? 8천만 원 정도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 책 구입비 합쳐서 8천? 네, 많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은혜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딱 그 정도야. 네. 원래는 내 노후 자금으로 줄 생각이었는데. 엄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엄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해. 엄마 돈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걸 명확히 해두는 거야. 그리고 서점 지분도 내 이름으로 50% 넣어야 해. 엄마, 그럴 필요까지. 은혜야, 엄마 말 들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특히 사위는 더 그래. 엄마가 세상 살면서 많이 봤어. 준호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꼭 계약서 쓰고 지분도 내 이름 넣어. 알았지? 네, 엄마. 엄마는 다음날 바로 은행에서 돈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됐어요. 정순자 엄마가 이준호에게 8천만 원을 투자함. 투자금으로 개업하는 독립서점의 지분 50%는 정은의 명의로 등록 서점 폐업 시 투자금 전액 우선 반환 이혼 시 투자금 및 이자. 즉시 반환. 준호 씨는 계약서를 보더니 살짝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저희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두는 거야. 자네도 나중에 괜한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게 좋을 거야. 하지만 자네가 싫으면 투자 안 해도 돼. 다른 데서 돈 구해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준호 씨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살짝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어서. 엄마가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야. 이해해줘. 알아. 근데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그런 게 아니야. 나중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지. 준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찜찜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신중하게 골랐어요. 번화가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외진 곳은 손님이 없을 것 같았죠. 그러다 발견한 게 대학가 근처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은혜야, 여기 어때? 대학생들도 많고 조용해서 책 읽기도 좋잖아. 좋은데, 이 동네 분위기도 예쁘고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1층이라 접근성도 좋았죠. 월세는 250만 원,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었어요.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은 주문 제작으로 빈티지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카페 공간도 작게 마련했죠. 커피와 차를 팔면 수입도 되고 손님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한쪽 구석에는 준호 씨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유리 파티션으로 막아서 손님들이 작가가 글 쓰는 모습을 볼 수 있게요.
은혜야, 이거 좀 부끄러운데. 괜찮아. 오히려 독립서점의 특색이 될 수 있어. 작가가 있는 서점, 이거 컨셉 좋잖아. 그렇긴 한데. 손님들도 신기해 할 거야. 그리고 오빠가 쓴 글 나중에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준호 씨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베스트셀러만 놓으면 대형 서점과 차별화가 안 되니까 독립 출판물이나 숨은 명작들을 많이 들여놓았어요. 은혜야, 이 책 알아? 정말 좋은 소설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 몰랐어. 어떤 내용인데? 한 여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사는 이야기야. 판타지인데 되게 감동적이야. 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들여놓자. 그렇게 하나하나 책을 고르는 과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제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랄까요? 인테리어와 책 구입에 5천만 원이 들었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보증금과 초기 운영비로 남겨뒀죠. 드디어 개업일. 서점 이름은 책과 사람으로 정했어요. 준호 씨가 지은 이름이었죠. 여기서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 개업 화환이 몇 개 들어왔어요. 엄마도 오셨고 친구들도 몇 명 왔죠. 은혜야, 축하해. 내가 꿈꾸던 거 이뤘네. 고마워. 자주 놀러와. 첫날은 호기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새로 생긴 서점을 구경하러 오신 거죠. 사장님,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커피도 파세요? 네, 카페 메뉴도 있어요. 편하게 책 보시면서 드세요. 오, 좋은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퍼지고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아, 이거구나. 내가 꿈꿨던 게 이거였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첫 달 매출은 300만 원. 월세가 250만 원이니까 남는 게 50만 원밖에 없었죠. 거기서 커피 재료비, 전기세, 관리비 빼면 실제로는 적자였어요. 은혜야, 이래서 되겠어? 오빠, 첫 달인데 당연히 어렵지. 조금만 기다리면 입소문 날 거야. 근데 이렇게 적자 나면 괜찮아. 우리 월급으로 메꾸면 돼. 서점은 천천히 키우는 거야. 준호 씨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달 매출이 조금 올랐어요. 400만 원. 여전히 적자였지만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었죠. 특히 북토크 이벤트를 한 게 효과가 있었어요. 준호 씨가 작가라는 걸 알린 뒤 작은 북토크 행사를 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준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들 관심 있게 들었어요. 이 책은 정말 인생 소설이에요. 주인공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준호 씨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손님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이 책 어때요? 비슷한 스타일인데 더 재미있어요. 오, 이것도 읽어볼게요. 책을 파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손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6개월쯤 지나자 서점이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월 매출이 6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월세 내고 나면 350만 원 정도 남았죠. 거기서 커피 재료비랑 관리비 빼면 200만 원 정도. 은혜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치?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월급도 안 받고 서점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회사 그만두고 글 쓰는데 집중할 수 있겠네. 준호 씨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준호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준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혜야, 나 출판사 미팅 있어서 서울 갔다 올게. 응? 무슨 미팅? 내 소설 원고 보냈거든. 출판사에서 보자고 해서. 진짜? 오빠 대박. 드디어 출간하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일단 만나보자는 거야. 기대하지 마. 그날 준호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 편집자가 원고가 재미있다고 하더라고. 우와, 정말? 그럼 출간하는 거야? 몇 가지 수정하면 출간 가능할 것 같대. 담당 편집자가 앞으로 같이 작업하자고 했어. 축하해, 오빠.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준호 씨가 꿈을 이루는 과정이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준호 씨는 자주 서울에 갔어요. 은혜야, 오늘도 편집자 만나야 해서 서울 갔다 올게. 또,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인데. 원고 수정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빠르거든. 그래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안 돼? 은혜야, 내가 작가로 데뷔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해해줘.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방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2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준호 작가님 계신가요? 네. 아, 지금 안쪽 작업실에 계세요. 누구신지. 저는 문학의 집 출판사 편집자 강민지라고 합니다. 준호 씨. 아니,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아, 그 편집자분이시구나. 안쪽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민지 씨는 자연스럽게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저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작업실 문이 닫혔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커피를 주문해서 만들다가 작업실 쪽을 힐끗 봤어요. 유리 파티션 너머로 둘이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요. 저렇게 친한 사이였나? 편집자랑 작가가 원래 저렇게 가까운 건가? 의문이 들었지만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서 넘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서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씨. 오늘도 작가님이랑 작업하러 왔어요. 네. 안쪽에 계세요. 참,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커피를 만들면서 슬쩍 작업실을 봤어요. 둘이 또 나란히 앉아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그리고 이상한 건 제가 작업실에 커피를 갖다 주려고 가면 둘이 갑자기 떨어져 앉는 거예요. 뭐지? 왜 저러지?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작업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어요. 작가님, 이 부분은 좀 더 감정선을 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민지 씨 생각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단지 의무감만이 남아있을 뿐. 와, 역시 민지 씨야. 정말 감각이 좋아. 여기까지는 그냥 일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은혜는 이런 거 물어봐도 잘 모르거든. 민지 씨는 역시 다르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가님 부인은 책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좋아하긴 하는데 뭐. 고졸이라 깊이가 없어. 그냥 취미로 읽는 정도지. 민지 씨처럼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야.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고졸인 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그동안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설마 준호 오빠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요즘 민지 씨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응? 당연하지. 민지 씨가 내 담당 편집자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은혜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 때문에 만나는 건데, 왜 그래? 질투 좀 하지 마. 보기 안 좋아. 나 피곤해. 자자. 준호 씨는 돌아 누워 버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오빠를 못 믿는 내가 나쁜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음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지 씨가 또 왔어요. 이번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요. 작가님, 오늘 제가 샌드위치 사왔어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오, 고마워. 민지 씨가 고른 거면 맛있겠네. 둘이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작업실 문틈으로 무심코 봤어요. 그 순간 제가 본 건 둘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악수가 아니라 연인끼리 하는 그런 손잡기였어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준호 씨가 민지 씨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설마.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척 했어요. 조금 후 민지 씨가 나갔어요. 은혜 씨, 먼저 갈게요. 커피 맛있었어요. 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힘들어. 은혜야,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오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오늘 봤어. 오빠가 편집자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그 여자가 자주 오던 그 편집자? 응. 은혜야, 지금 당장 증거 확보해. 사진이든 뭐든. 그리고 절대 티내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가 내일 당장 변호사 알아볼게. 그 인간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엄마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업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책장 뒤에 숨겨뒀죠. 그리고 준호 씨가 씻을 때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화면 잠금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 맨 위에 민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준호 오늘 정말 행복했어.
너랑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민지 나도. 오빠 옆에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준호 은혜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진짜 사랑은 너야. 민지 언제쯤 이혼할 거야? 나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준호 조금만 기다려. 서점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때 정리할게. 지금은 은혜 장모님 돈으로 시작한 거라 타이밍이 중요해. 민지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질투나. 준호 알아. 근데 지금 이혼하면 투자금 돌려줘야 해. 서점도 반 넘겨줘야 하고.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 가지잖아. 민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준호 서점 지분 완전히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나면 은혜랑 정리하고 너랑 새 출발할게. 위자료도 안 주는 방법 찾을게. 약속해. 민지 정말 믿어도 돼? 준호 당연하지. 난 너밖에 없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 사람이 저를 그리고 엄마를 이용한 거였구나. 급히 화면을 캡처했어요. 위로 스크롤해서 이전 대화들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6개월치 대화가 있었어요. 둘이 처음 만난 게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그때쯤이었습니다. 캡처한 사진들을 제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준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캡처한 사진들을 다 보냈습니다. 엄마, 증거 확보했어요. 이거 보세요. 엄마는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은혜야, 엄마가 다 봤어. 이 인간이 정말.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잘했어, 은혜야. 증거 확실하니까 걱정 마. 엄마가 내일 변호사 만나고 올게. 네, 엄마. 그리고 은혜야, 녹음기는 계속 작동시켜놔. 더 많은 증거가 있으면 좋으니까. 알겠어요. 며칠 후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민지 씨가 또 왔던 날 녹음이었습니다. 민지 오빠, 나 진짜 은혜 씨 보기 싫어. 왜 저렇게 눈치도 없어? 준호 미안해. 조금만 참아. 곧 정리할게. 민지 그래도 저 여자가 서점에 있는 게 너무 거슬려. 우리 서점인데. 준호 알아.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은혜는 책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고졸이라 대화도 안 통해. 민지 그치? 나랑 오빤 문학적 교감이 있잖아. 저 여자랑은 차원이 달라. 준호 맞아. 처음부터 내가 내 옆에 있었어야 했어. 은혜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민지 그럼 장모님한테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준호 그건 그냥 증여라고 하면 돼. 딸 잘 되라고 준 거라고. 계약서 있긴 한데 뭐 방법은 있어. 변호사 쓰면 되지. 민지 역시 오빤 똑똑해. 그럼 서점 지분은? 준호 지분은 은혜 이름으로 50%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법 찾을 거야. 은혜가 서점 운영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되지. 내가 혼자 다 했다고. 민지 그럼 우리가 서점 다 가질 수 있겠네? 준호 당연하지.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은혜는 그냥 카운터에 앉아 있기만 했어. 민지 오빠 정말 최고야. 사랑해. 준호 나도 사랑해, 민지야. 녹음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와 엄마를 이용할 계획이었구나.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녹음 파일도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엄마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그리고 작전을 짰습니다. 은혜야, 아직 티내지 마. 조금 더 증거를 모으자. 네, 엄마.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엄마가 서점에 갈게. 그때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준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민지 씨랑 계속 만났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엄마가 서점에 오셨어요. 변호사님과 함께요. 마침 민지 씨도 와 있었습니다. 준호 씨랑 작업실에서 나오는 참이었어요. 엄마가 딱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준호 씨, 그리고 저기 젊은 아가씨. 두 분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준호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 딸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민지 씨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당신도 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받으시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준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준호 씨, 이혼 소송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내용 증명도 함께 들어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뭐라고요? 준호 씨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서점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오해예요. 저는 오해? 자네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 내 딸 몰래 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서점 지분 다 차지하고 위자료도 안 주려고 계획한 거 아니야? 그건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서 캡처한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이거 자네가 보낸 메시지 맞지? 서점 지분. 완전히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나면 은혜랑 정리하고 너랑 새 출발할게. 이렇게 썼잖아.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엄마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업실에서 녹음된 준호 씨와 민지의 대화가 서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은혜는 책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고졸이라 대화도 안 통해. 장모님한테 받은 돈은 그냥 증여라고 하면 돼. 서점 지분은 은혜가 서점 운영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되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최악이네. 장모님 돈으로 장사하면서 바람까지 피우다니. 민지 씨는 가방을 들고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이요. 준호 씨는 무릎이 꺾이는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네는 처음부터 우리 모녀를 이용할 계획이었잖아. 아닙니다.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게 진심이면 내 딸을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투자금을 빼돌리려고 계획하는 게 진심이야? 엄마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셨어요. 여기 보세요. 투자 계약서 원본이에요. 제가 8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서점 지분 50%를 은혜 이름으로 등록하기로 한 계약서죠. 자네가 증여라고 우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서점 매출 장부예요. 자네가 현금 매출을 일부 빼돌린 정황이 있더군요. 탈세 의심도 있어요. 준호 씨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2주 안에 투자금 8천만 원 전액 반환하세요. 못하면 서점 지분 전부 압류할 겁니다. 그리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거예요. 8천만 원을 2주 안에 어떻게 구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못 구하면 서점 팔든지 하세요.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데리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은혜야, 내 잘못 아니야. 그 인간이 나쁜 거지. 엄마 돈까지 날릴 뻔했어요. 죄송해요. 걱정 마. 엄마가 다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그 인간한테서 위자료도 받을 거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호 씨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빌리려고 했지만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들 등을 돌렸죠. 야, 이준호. 나도 돈 없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런 짓 한 거 알고 나니까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부모님께도 손을 벌렸지만 시부모님도 거절하셨대요. 내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냐? 우리도 돈 없다. 결국 준호 씨는 2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서점 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곧바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엄마는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셨고 저도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5달이 걸렸어요. 그 과정이 정말 지옥 같았지만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 씨가 모든 걸 잃고 나자 민지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대요.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서요. 작가님 앞으로 잘 지내세요. 그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잠적했다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민지 씨는 다른 출판사로 이직했고 거기서 또 다른 유부남 작가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스펙 좋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준호 씨는 연락처를 수십 번 바꿔가며 민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민지는 번호를 차단하고 이사까지 가버렸대요. 친구 통해 들으니 준호 씨가 내가 다 잃은 게 민지 때문이라며 원망한다더군요. 하지만 모든 게 자기 선택이었잖아요. 자기가 바람 피우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우리 모녀를 이용하려고 계획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준호 씨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들었어요. 작가의 꿈? 그런 거 이미 접은 지 오래래요. 출판사들도 다 소문을 들어서 아무도 상대 안 해준대요. 그리고 제일 웃긴 건 준호 씨가 쓰던 소설, 원고를 민지 씨가 들고 나가서 다른 작가 이름으로 출간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진이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죠. 반면 저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한 돈에 제 위자료를 보태서 작은 헌책방을 열었어요. 은혜야, 이번엔 엄마랑 둘이 하자. 남자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봐요. 헌책방 이름은 엄마와 딸이에요. 엄마가 지으셨죠. 규모는 작아요. 15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담하고 예쁘게 꾸몄어요. 신가는 비싸니까 헌책만 취급해요. 2,000원부터 10,000원 사이의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개업하고 반년 지났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저렴한 책을 사러 와요. 엄마 세대분들은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찾으러 오시기도 하고요. 사장님, 혹시 토지 있어요? 옛날에 읽었는데 다시 읽고 싶어서. 네, 있어요. 여기 전집으로 있는데 한 권에 3,000원이에요. 오, 싸다. 이거 다 살게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진짜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매일 책에 둘러싸여 사는 게 행복해요. 손님들이 책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읽은 책들을 권해드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사장님이 추천해 준 책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할 때 뿌듯하고요. 엄마도 서점 일을 즐기세요. 은혜야,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옛날 시집 찾으시길래 내가 찾아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잘하셨어요, 엄마. 그게 보람이더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 둘이서 서점을 운영하는 게 참 좋아요. 혼자였으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든든해요. 어느 날 서점에 낯선 남자 손님이 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안경을 쓰고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 소설 코너 있나요? 네, 저쪽에 있어요. 남자분이 책을 몇 권 골라서 계산대로 오셨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 헌책방은 책 상태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남자분이 나가시고 엄마가 옆에서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야, 저 사람 너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손님이에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다시 만나봐.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랑 이 서점 가꾸는 게 더 좋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그 남자분은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오셨어요. 책을 사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앉아서 읽기도 하시고요. 어느 날 계산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사장님, 실례지만 혹시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으세요? 네. 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책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이 다 좋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준호 씨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분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심으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 괜찮으세요? 그날 서점 쉬는 날이거든요. 네, 좋아요. 그럼 수요일에 뵐게요. 남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나가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은혜야, 그 사람 괜찮아 보인다. 눈빛이 착해. 엄마, 아직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사람 보는 눈 있어. 저번 인간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야. 그래도 천천히 볼게요. 그래, 천천히 봐.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사이로 먼지가 반짝이고 엄마가 차를 내려주시는 향기가 퍼졌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 화려한 꿈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힘들 때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예전에 꿈꿨던 서점 주인의 삶은 화려했어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작가의 꿈을 함께 키우고. 하지만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해요. 엄마와 함께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하게 웃으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제가 원했던 삶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그 남자분과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조금 설레요. 아직 사랑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속도로요. 그리고 이번엔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주시니까 든든해요. 엄마는 절 지켜줄 거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